대구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촛불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마 6월 항쟁 때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모이셨고 또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시민들이 오셔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책임지는 정치인이라는 게 뭐라는 건가, 특히 또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아무 대안도 내지 못하는 데 대한 질책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달에 들어서 계속된 시민들의 당당한 목소리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 자문자답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두렵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 중에서 이제 당신들이 뭔가 국정 안정을 생각한다면 길을 제시하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 난국을 수습하자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제일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 오늘 아마 이 모임도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제는 국민들에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자, 권력에 대해서는 이런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라, 그리고 어떤 형태든지 수습의 방안과 길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을 우선 걱정하는 그런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중에서 특히 정치권 중에서 지금 국회는 적어도 얼마 전에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 적어도 국민들의 당당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총리, 이른바 책임 총리, 그리고 책임 총리가 운영을 하는 그런 내각, 거국내각들이 빨리 자리를 잡아야 국민들이 그나마 이 위기 상황에서 안정된 국가의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겠나. 그러고도 그 내각이 지금 시급한 진실규명이라든가 또 안정적인 정치 일정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검찰 발표를 보니까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 이른바 탄핵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과 총리가 이 국민의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럴 역량이 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하루빨리 여야를 넘어서서 국정수습의 방안으로서 책임 총리 문제를 결론을 내고 그 책임 총리가 불안한 국민들에게 수습의 길, 또 다음 대한민국에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밝혀주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부겸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하고 질의 답변을 쭉 봤는데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의 해석을 두고 소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사를 강요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아까 답변하셨죠? 그 전체적인 그 다수의 견해에 의하면은 네. 강제 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아마 통설과 다수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소위 말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수사에 협조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수사에 있어서 자발적인 경우에는 뭐 어떤 제한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소추는 뭐 그렇게 자발적인 뭐 조사에 응한다고 해서 소추까지 되는 건 아닙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불소추 특권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회가 특별위원회, 특히 국정조사 같은 위원회를 만들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원회에서 어떤 권한을 부여될지는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그 가정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정조사라는 건 수사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어떻습니까? 수사나 조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기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강제하거나 소환을 하거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강제력이기 때문에 강제력은 부과할 수 없다는 게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 입장은 그렇다 이거죠. 다음 국방부 장관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 지금 양쪽이 공식적인 회담을 했습니까? 시작을 했습니까?
예, 1차 실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가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으신데도 대통령 재갈 일은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현재 저희는 이 문제가 지난 89년부터 시작돼서 2012년에 1차 실시하다가 중단된 바가 있고 여러 가지 북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일본과의 이 정보 협력은 우리 국가안보에 이익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도 역시 북핵 위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도 하다가 국내 여론을 살펴서 중지하셨죠. 그 당시에 이제 그 공개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위 밀실 추진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이 여러 가지로 국내 정치적 사안이나 혹은 심지어 외교 안보적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이런 와중에 특별히 이렇게 민감한 한일 군사정보 교류 협정 같은 걸 이렇게 추진하는 주체는 지금 국방부입니까? 아니면 뭐 여기에 대한 뭐 특별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아닙니다. 그것은 그 정보를 교류하는 주체가 군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여론은 동향은 잘 아실 거고요. 그런 점에서 국방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번에는 계속 해야 될 만큼 북한의 핵 위협 등등이 워낙 현실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까? 아니면 뭐 대통령이라든가 위에 정책의 최종 결정자들이 어떤 결심을 하면 중지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 국방부로서는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공동체의 합의를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이 악화되고 있으니 당분간 중지하시오 무슨 그런 요청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중지되는 겁니까? 뭐 저희 이 군의 통수계 통해서 뭐 그러한 또 결심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은 뭐 저희들이 그런 제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외교부에 지금 누가 계시죠? 차관님? 기조실장입니다. 예, 기조실장님. 백 실장님. 지난 9월 18일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공동성명을 보면, 발표문을 보면, 한국과 일본의 외상은 특별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지금 적극 대화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화의 조건은 북핵을 현 단계에서 동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맡고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실하게 장관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백 실장, 외교부에서 가장 에이스 카드라는 분이 무슨 좀 이런 중요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의 이 결과, 특히 지금 현재 지금 북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이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존 캐리 국무장관의 이게 나왔기 때문에 국내 언론들과 국민들이 전부 여기 주목한 거예요. 미국의 진위가 뭐냐. 그러고 있는 차에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북한은 공식 외교관을, 미국은 고위직을 지난 북한 문제 전문가가 대화한 거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외교부가 자꾸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적어도 북핵 및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써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미국이 보여준 그런 자세 때문에 우리 외교부는 어떤 자세인가 그걸 질문하고자 하는데 기업관리실장께서 모르시겠다 그러면 어떡해? 뭐 장관님이 일체 얘기는 답변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깐 식사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안 계시니까 뭐 더 추궁할 수는 없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라도 서면 답변이라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부 총리님, 어떻습니까? 이제 누리과정 예산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부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시죠?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합의를 못 해주니까. 그래서 어저께 그 교문위에서 그 여야 의원님 몇 분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그 합의점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한번 이제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제
교문위에서 여당 야당 의원님들이 다 이제 그 누리 과정과 관련된 특별회계법을 동시에 그 발의를 해 두신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은 아마 시발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두 안을 절충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라고 지금 만드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떼내서. 예. 자, 이거는 이번에 이게 예산보수법안이에요. 예, 이번에 이게 통과될 걸 전제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를 해서 이게 안 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안 되면 이제 그 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이제 그 교부금 예산을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교부금 있습니다. 예산 지금 20.27%. 이걸 네. 어느 정도까지 지금 교육부는 늘려야 된다고 주장합니까? 교부금률은 그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 동안에 2014년, 15년은 이제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16년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내년은 세수 전망이 좋기 때문에 사실상 1% 정도 올리면 한 1.8조 정도의 그 예산 상승분이 있는데 이미 내년 예산이 2조 9천억 원 정도 더 세수 증가에 따라서 교부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거의 2% 가까운 그 상승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 교육부 총리 입장에서도 이렇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간마기를 치는 것은 예. 오히려 교육 전체의 현장의 목소리를 보나 또 여러 가지 현실에 봤을 때 이건 별로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 그런 입장인가요? 어떻습니까? 적합한 방식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현행 법령상에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될 예산이라고 누리 예산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그 법령상에 여러 가지 그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보다 특별회계법으로 해서 보다 확실히 하고 그럼으로써 누리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러니까 부총리님 이거는 보세요. 지금 저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게 보육기관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이죠. 예. 그 중에서 지금 교육기관으로 들어온 데는 유치원부터 들어와 있죠? 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안 들어와 있죠, 부총님. 그 유아교육법에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 법률상 교육기관 아니잖아요. 유아원은. 교육기관이라는 거에 대한 특별한 정의가 사실상 자, 유치원 논란을 벌이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데 예. 여기에다 이번에 이제 새로 낸 법안에 어떤 독소 조항이 있는가 하면 이번 안에는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안 하면 교육부 장관이 해당 예산을 직접 시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러면 교육자치를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어디다 주는 거죠? 지자체에서 직접 아니 그러니까 예. 교육부 장관이 지자체에 직접 준다는 게 말하자면 교육자치를 지금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벌이지 말고요. 예. 하여튼 아까 합의점을 찾아내도록 존경하는 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 교문위 예. 의원님들께서 그런 입장을 내셨다니까 예. 교문위의 양당 대표자하고 예. 3당의 정책이장님하고 예. 그다음에 기재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전향적 입장인가요? 기재부 차관님 어때요? 이 문제? 그 누리과정은 그동안에 법령적으로나 그다음에 그 재원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교육감님들이 편성을 하는 것이 영당하다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기재부 입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워낙 사회 갈등 요인으로 커졌으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해서 교문위에 있는 뭐 여야의 간사위원 혹은 3당의 정책위장 그리고 기재부 교육부가 함께 참여하는 전 회의가 열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를 이번에는 이제 정리를 합시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입장이죠. 예. 자, 교육부 장관 예. 한 번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 진학률이 그래도 최근에 조금 70%대로 좀 떨어졌습니까? 60%대로 내려갔습니다. 70% 가깝지만 69%. 그런데 우리 대학 등록금이 OECD 예. 국가에 비해서 대단히 높다는 건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통계 자체를 따로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OECD 국가는 대부분의 국립대학이 정부에서 다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모든 대학의 등록금 평균으로 비교하니까 우리나라가 높은 것으로 나오지만 OECD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국립이 4년제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41개에 비해서 전체가 220개의 4년제 대학이 있는데 대부분이 사립대학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교를 하려면 우리 사립대학하고 유럽의 사립대학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육부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교육에 대한 민감 부담률이 우리는 한 70% 가까이 되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들의 평균은 30% 정도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다 알고 계시면서요. 자, 이번에 이게 얼마나 큰 쟁점이 되냐 하면 미국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라는 분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는 기억하시죠? 교육과 관련해서. 예. 그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렇습니다. 영감을 준 건지 기억하시죠? 그죠? 바로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하나는 장학금이고 하나는 학자금 융자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드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하락되고 다시 장학금에 국가 장학금 대상에 제외되고 또 아르바이트로 내몰리는 이 악순환이 있다는 거 교육장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래 어떻게 뭔가 이 친구들한테 도움이 실제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재정에 확충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은 대학대로 등록금이 그동안에 7, 8년 동안 계속 동결 또는 이게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예산에서 등록금 현재는 총액으로 해서 이제 반값 등록금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을 더 확충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도 맞는가?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는 학생도 이제 점점 늘어날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의 지금 반값 등록금으로 지원되는 예산 규모를 그대로만 유지한다면 학생 수가 급격히 5, 6년 내에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생 한 사람당에 지원되는 것은 등록금에 예를 들면 70%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늘리는 것은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이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을 못 갖습니다. 말하자면 투자 대비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특히 또 기업 측에서 물어보면 현재 대학에서 이렇게 졸업하는 친구들을 바로 자신들의 일꾼으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말하자면 교육 내용을 좀 더 바꿔달라 이런 끊임없는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계약학과라든지 취업 연계형 사회수요 맞춤형 학과 이런 것들을 대학에 설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좀 장기적으로 봐서라도 고졸 취업자들의 어떤 처우 개선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급여 처우 개선을 해서 그야말로 OECD는 대학 진학률이 많아야 50% 수준인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데 70% 수준에서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직장에 못 구하는 대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뭔가 하면 대학생들에 맞는 그런 직업이 없다는 것뿐이지 실제로 잡마켓에 가보면 중소기업 부스에 있는 사람들이 텅텅 비어 있고 대기업에만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교육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님, 지금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오고 있다.
그랬을 때 이 젊은이들에게 고용이라든가 일자리에 관해서 지금 누구도 확실하게 책임을 못 져준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예. 지금 아까 젊은이들 보고 왜 중소기업에 안 가느냐는 이야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처우를 그만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그러면 여러 가지 그게 걸맞는 사회적 제도 개선에 예. 대해서 예. 교육부 입장을 밝혀주셔야죠. 자, 예. 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들한테 장학금 예, 주는 그렇습니다. 거, 그 예. 조달 금리가 말이죠. 예.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예. 약 1% 가까이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학자금 대출 받은 사람의 이자는 0.4%밖에 하락을 안 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이자율을 떨어뜨리고 있고 올해 이제 2.5%까지 내려갔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전에 융자를 받았던 학생들에게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더 떨어뜨리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원금 회수하는 또 못하는 그런 그 비율이 또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 데 대해서 자꾸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고요. 예, 예. 여러 가지 그동안 상환된 거나 이런 또 자료를 전부 예. 검토하셔가지고 예. 그래도 공금리가 1.25%대인데 학생들이 2.5%짜리 말하자면 그걸 쓴다 그러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예. 등록금 분할 납부제 하죠. 각 대학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수 기준으로 보니까 겨우 이 분할 납부를 활용한 친구들이 3.14%밖에 안 됩니다. 이 원인을 분석해 놓으셨어요? 예, 그게 이제 분할 납부했을 때 학교에서의 어떤 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분할 납부를 실시하는 대학의 숫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부는 학생 편을 드셔야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럼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그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대학에는 자유를 확보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우선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니 장관님, 예. 지금 공주대, 방통대, 경북대 총장 임명을 몇 년씩 안 하는데 무슨 대학의 자유를 꼭 무슨 이렇게 학생들한테 부담 가는 거 이런 것만 대학 자유를 따지고 그거는 제가 이 직을 맡기 전에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상화 시키려고 나서 주셔야 되는데 맨날 청와대에 어느 수석이 반대해서 안 되고 어느 수석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또 무슨 재정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그런 지표를 설정해서 대학을 또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강제화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좀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교육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로 불신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그런데 뭐 사실상 제가 교육부에 와서 보니까 참 교육부 공무원들 성실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거에 비해서 평가가 너무 박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가끔씩 보면 그 박할 이유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교육부 장관 거기까지 하시고, 아까 외교부 장관 들어오셨으니까, 장관님, 여러 가지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때문에 한반도가 긴장 상태인데도 지난 9월 18일 뉴욕에서 열렸던 한미일 외상회담 이후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과 대화하겠다. 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핵무기를 동결하라. 핵무기 개발 수준을 그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을 비교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9.18 회의 때의 가장 큰 성과는 이제 6년 만에 최초로 한미일 외교장관 간의 그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성명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지금은 바로 국제사회가 합심해서 첫째는 안보리 제재를 통한 안보리 제재, 두 번째는 주요국대 독자 제재, 세 번째는 이제 전 세계적인 외교적인 압박을 하자. 이것이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계속 이어져 왔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고위급 회담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이제 그 케리 장관이 얘기했던 그 취지는 이제 그 북한이 선택을 해라. 그리고 북한이 이제 핵을 포기한다면은 그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릴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최근에 클래퍼 그 이제 정보국장 그 발언에 대해서 미 행정부가 여러 번씩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공식 입장은 지금은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그 강력한 압박을 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하고 클래퍼 그 국장의 발언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행정부뿐만이 아니고 미국 그 조야에 상당히 그 대다수가 이게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케리 장관의 입장은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그 개인 의견이라보다는 이제 일정한 조건 하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제 그 열어놓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정확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하는 가능성에 대한 예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불가침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다 하나의 지금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이제 이렇게 잘 하게 되면은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패러렐 문제는 지금 그 미국 정부 입장은 저희랑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소위 그 이제 중국 측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병행 협상에 대해서는 그럴 때가 아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 그것이 곧 국가의 의무입니다. 지금 정치하는 우리 모두의 소명입니다.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구하고 헌법 제10조가 천명한 대로 5천만 국민 한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인류가 국가라는 시스템을 만든 이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 불안의 시대입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에 또 규모 4.5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함께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의 위험까지 한반도가 핵의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월호에서 300여 명의 그 어린 생명이 차디찬 바닷속에서 쓰러져가는 동안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메르스 사태로 가습기 살균제로 그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는 동안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4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으로 가슴이 뛰어야 될 청춘 시절을 불안스럽게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에게 언제까지 기다리면 당신들이 몫이 있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는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고 불안을 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우리 정치권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 피멍든 가슴을 쓰다듬고 불안한 삶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과 불공정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국대 김낭현 교수가 개인 소득자 3천만 명의 소득과 자산 분포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발생하는 소득의 48%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 소득 하위 50%에 이르는 국민들은 다 합쳐서 5.2%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자산 상위 10%가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6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산 하위 50%에 해당되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불과 2%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교육기회의 불균등도 심각합니다. 교육기회의 불균등은 바로 살인적인 사교육부에서 비롯됩니다. 교육이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재생산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라고 합니다. 이 잔인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빈곤과 절규하는 청년 세대에 대한
본위원의 대안은 생활임금 확대와 청년 기본소득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25만 명이나 됩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도 약 20% 정도 높습니다. 생활임금은 가족과 함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합니다.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에 고통받고 있는 미국에서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인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민주당의 정강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 생활임금이 법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국회가 생활임금을 법제화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시작해서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앞서 우리 국민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안 가운데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입니다. 올해 청년 실업자는 40만 명이나 됩니다. 2016년 현재 정부는 14개 부처가 2조 1,100억 원을 투입해서 57개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기대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사실상 실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 일자리 사업 자체가 몇 개월 훈련을 거쳐서 특정 직무의 계약직 일자리로 이렇게 일을 주는 방식입니다.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노동의 종말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 제도와 산업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편하지 않고서는 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제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정부는 청년 실업 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연간 2조 원 이상의 청년 실업 대책을 전부 통폐합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20대 청년 중에서 열악한 조건 중에서 노동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에 준하는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주장합니다. 청년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청년의 불안한 삶을 타개하자면 나라의 장래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사회가 그대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지금 실효성 없이 시행되고 있는 이 중구난방의 청년 실업 대책을 통합하면 그 돈으로도 이 제도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다수의 부처가 중복하고 있는 사업을 통폐합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한 평가, 사업을 위한 펀딩, 그리고 실패에 대한 평가와 구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홍만표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 진경준 검사장, 우병우 민정수석 등입니다. 이분들 개개인에 대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인 검찰, 법원의 고위공무원 출신들입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부정부패의 공화국이라는 사실에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검찰 고위직에는 최소한의 공직윤리, 직업윤리도 있기는 하는 것입니까? 농어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크다는 절규에도 불구하고 곧 시행에 들어가는 김영란법의 맞은편에는 이러한 절대 권력의 절대 부패가 지금 있습니다. 검찰은 셀프 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검찰 스스로 개혁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하라는 겁니다.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지방검사장을 주민직선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권력에 아부하고 줄 서는 검사가 아니라 불의와 부패에 맞서는 진정한 검사가 검찰을 지휘할 수 있게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신설될 때까지 검찰에 관련된 모든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오전에도 동료인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총리 자신께서 법조인 출신이시고 또 법무장관을 지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문제
또 검사장 직선제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검사장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전문가 집단입니다. 선거에 의해서 검사를 뽑아서 범죄 비리에 대응하게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그 앞에 선행해야 될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국정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할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이제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많은 논의를 거쳐가지고 여야가 특별검사 제도를 제도화하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특별검사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특별검사 제도를 활용하면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검찰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검찰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수사기구를 자꾸 만들게 되면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 있게 또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제도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만약 검찰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또 지금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들을 고쳐서 바른 검찰로 만들고 제대로 일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총리 말씀 중에서 검사장 직선제라는 게 그냥 일반인을 뽑는 게 아니고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소위 이른바 상명하복식 이런 문화에 숙달되지 않은 그런 검사장을 주민보호자로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지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문제는 벌써 이 제도 논의가 된 게 10여 년이 넘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같이 검찰의 답변은 스스로 셀프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 총리 잘 아실 겁니다. 예, 잠깐 들어가시고 좀 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폭탄과 미사일로 자신들의 체제를 생존을 보장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핵개발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핵무기는 북한 체제를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민족 공멸의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즉각 제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미 동맹에 기초한 연합전력과 함께 우리의 독자적인 전보 능력, 작전 능력,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있어서 한미동맹은 우리의 중요한 안보 자산입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여야 지도부가 함께 머리를 맞댈 논의기구를 시급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8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북 강경 노선만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는 데 실패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반도를 핵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을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해제를 논의할 다장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육자회담 틀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는 지난 봄 캐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의 합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난 18일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 참가한 캐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지금 대화에 나오고 적각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라. 그러면 대화를 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핵을 동결의 단계에서 점진적인 폐기와 미국과 북한 간의 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는 기존 육자회담 틀은 물론이고 한국전쟁의 당사국인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또 4자회담의 테이블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미국과 북한의 수교 평화협정을 협상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북한은
함경북도 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회의는 북한의 수재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과 함께 남북한 대화 지역에도 시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도적 차원이든 남북관계의 정상을 위한 것이든 저는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특사 파견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좋아한다면 다소 격에도 맞지 않고 국제 관례에도 어긋날지 모르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그 역할을 요청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유력한 대선 주자는 사실은 이 국면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기 해소가 더 중요합니다. 남북 대화의 재개가 더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것, 이 북한 핵이 민족사로의 위기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지금 막아야 합니다. 총리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본인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외무부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하셨다는 건 보고를 받으셨죠? 예,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선제 공격 논인이 북한 정권 붕괴론만 외치는 국내 분위기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로 이런 대북 정책의 전환이 지금 필요할 때다. 특히 지금 수재 문제는 인도적 지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데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시고 그 계획이 있다면 대통령께 건의하실 용의가 있는지, 또 본인 위원이 제기한 대로 반기문 유엔 총장께 이런 조정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할 용의가 있는지 입장을 밝히십시오. 의원님께서 여러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정부가 대북 강경 노선만 고집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박근혜 정부의 대북 기조는 한반도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의도 했고 또 당국간 회의도 제안을 하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대북 대화 노력이 사실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 의해서 금강산 사업도 박양자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희생시키고 이래서 그것도 중단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개성 공단 문제도 또 북한이 정말 무모한 그런 핵 도발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일단 우리가 좀 조치를 취한 것이다. 결국은 원인이 북한에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그동안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단계는 어떠냐? 지금은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이 정말 고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 부분을 국제사회와 함께 개선시켜야 된다. 북이 비무장의 핵 없는 이런 세상으로 나오도록 해야 된다. 지금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된다. 물론 대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화의 단계가 있을 수 있고 또 교류의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결국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하는 이런 국면이 아니냐. 그런 단계에서는 또 그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박 정권 들어와서요. 제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현재 이 분유가 10,000톤가량이 남아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금년에 이 풍년으로 인해서 쌀 수확량이라든가 또 의무 도입량까지 하면 쌀도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인색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총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도적으로 지원된 자원들이 인도적인 용도에 잘 사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되면 정부의 입장이 좀 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명목으로 북한에 물자를 지원하더라도 그런 인도적으로 지원된 것들이 결국은 군사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보면서 검증을 하자. 또 우리 국제기구에서도 같이 보겠다 해도 그것을 방해하고 응하지 않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지금 북한의 제재 국면에 우리가 먼저 대화를 나누고 이러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앞서 본 의원은 우리 국민은 지금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라의 근본을 세워야 합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을 리셋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불안의 시대, 불평등과 불공정의 시대, 부정부패의 공화국에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제7공화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제7공화국에서 대한민국은 모두 공존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개헌특위를 가동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개헌특위에서 권력분쟁과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강화, 또 국민의 이 불평등 이런 문제에 대한 대토론을 벌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고언을 드립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과도 정치적, 사회적 반대자와도 또 소외된 세력과도 대화해야 합니다. 고립에서 제발 벗어나시고 두루 널리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대통령의 권력은 짧지만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는 깁니다. 5년이면 끝날 임기를 가지고 긴 역사를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국민과 소통해 주시고 야당과 소통해 주시고 사회적으로 힘든 서민들과 소통해 주실 것을 거듭 간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주 국민 여러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터, 우리 아이들의 살아야 할 땅, 그리고 우리들의 자랑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렇게 애써주시는데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제가 놀면서 안 왔으면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 정말 쫄아가 웃잡고 싶었더니 어제 김재동 씨가 와가 쫄지 마라 그러대요. 쫄지 말고 여러분의 목소리는 정당하니까 할 이야기 다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금 또 저하고 함께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려운데 정말로 하나하나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가면서 마침내는 이제 대통령의 태도 변화도 있으셨고 마침내는 이제 조금 더 가면 중국이나 미국 또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변화까지도 이제 만들어 가실 것 같아서 약해요? 소리가 약하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박또박 끊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왔지만은 함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구에서 저하고 함께 우리 기초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하고 우리 지역을 맡고 있는 위원장들 함께 인사드리러 왔거든요. 조금 일어서시고요. 같이 인사 좀 드립시다. 저 고생하시는 성주 국민 여러분들께 저희들 함께 인사드립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저 자신은 지난 7월 21일 날 사드 배치 반대 대구 경북위원회에서 저한테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입장을 단단히 밝히고 너희 당 입장도 밝히고 국회에서 이 문제 어떻게 풀 건지를 밝혀라 하고 저한테 질문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날 출장을 가게 돼 있어서 부랴부랴 그날 답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드 배치 반대 주장, 여러분들의 성주 국민들의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투쟁은 정당하다. 그래서 여러분 편에 서겠다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초반에 외부 세력, 불순 세력 개입 운운 하는 그런 어려울 때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들은 이 터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든 대한민국의 운명을 지키기 위하여 나아가서 이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오늘도 이렇게 뚜렷뚜렷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려고 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도 무슨 말씀을 드려야 지금 현재 성주 군민들이 여기까지 쌓아놓으신 것을 험의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젯밤에 김재동 씨가 여기 와서 쭉 했던 걸 봤어요. 여러 가지 하나하나 또렷하고 말도 분명하고 정치한다고 뛰어다닌 제가 자칫하면 되게 쪽팔리겠더라고요. 그래가 내가 많이 쫄았다는 거 아닙니까? 안 쫄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우시는 것 자체가 정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싸움이 지역 이기주의라고 몰아붙였던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우리는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이고 그리고 여기서 더불어 살아야 될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평화로운 방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하듯이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시원시원한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정치하는 사람이 말만 없으면 또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앞으로 제 활동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오신 것 자체가 이제 단순히 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의 문제라고 여러분께서 다 말씀을 하시니까 이 성주 군민의 열기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함부로 그렇게 맡길 수 없다는 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를 잘 살려내서 아직까지 이야기가 발표됐지만 아직까지 이것을 옮기기까지는 한 2년의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이 성주 군민들의 목소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모아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외교관은 외교관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그렇게 각자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자는 말입니다. 첫 번째, 김정은과 북한 당국에 대해서도 우린 분명히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핵능력 개발하고 미사일 쏘아대서 지금은 즐기는 것 같지만 결코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렇게 여론 분열되지 않을 것이고 또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핵 가지고 대한민국을 협박할 수 없고 국제사회가 용납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 국민의 열기, 성주 군민의 투쟁을 가지고 끝 모르게 계속 도발해야 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반드시 이번에는 고삐를 틀어주겠다.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당국에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중국 그동안 대한민국의 이웃에 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도 예의도 지키려고 했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하자고 그동안 정말로 중국에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핵을 지닌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이 좀 나서주라. 특히 이제 유엔까지 나서서 북한에 그런 여러 가지 도발을 막겠다고 하니 중국 당신들이 더 정말로 바짝 신경 써주면 당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나서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째 결국은 신용만 내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냐. 이제 그래서 당신들 눈에는 성주 국민들의 이런 정말 절규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드 배치는 안 된다는 이 절규가 들리느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답할 차례다. 중국에게 반드시 요구하겠습니다. 북한의 불장난을 막아내도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 정치인, 외교부 모조리 다 나서라. 적어도 이렇게 성주 군민들이 이 정말 땡볕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군청 광장에 모이가 이렇게 목소리를 모아서 절규하는 거, 이거를 그냥 쳐다보지만 말고 중국 당국들에게 너가 자꾸 대한민국 이간질 살 생각 말고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그렇게 모든 역량을 모아서 5분에 한번 덤벼보자는 겁니다. 언론에 어제 그저께 보면 우리 당 국회의원 6분이 그날 이 자리에 와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중국 가서 토론회를 한다 하니까 그 와가노 중국 아들한테 자리 깔아주러 가나 하고 막 비판을 하던데 아닙니다. 가야지. 그 대신에 그냥 가지 말고 철저히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민국 외교부한테 자료 달라해가 철저히 공부해가 가서 그분들한테 이 성주 국민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절박한 요구를 정확하게 전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푸는데 너희도 나서라, 이렇게 그분들에게 저는 부탁했습니다.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미국 당국에게 요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주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한미동맹이 참 귀중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보를 지금까지 튼튼히 받쳐줄 큰 기둥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한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밀어붙이고 주민들한테 아무런 양해나 설명도 없이 찍어 누려서 안 받으면 곤란해,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쏟아부은 여러분들의 정은 고맙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우리의 운명을 당신들 멋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역대 정부들이 여기를 무엇 때문에 이야기했는가? 한미동맹이 귀중하긴 하지만 적어도 두 나라의 처지가 똑같진 않지 않느냐? 당신들은 그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이웃에 중국하고도 일본하고도 또 지금 핵을 가지려고 하고는 북한하고도 허리를 맞대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제발 이 문제만큼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다오. 더 이상 밀어붙이지 말아도 우리가 좀 알아서 하구마,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피 어린 투쟁,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여러분들의 이 목소리가 결코 대한민국을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정치하는 저희들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 덕분에 대통령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제 더 아시게 된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제일 처음에는 어찌 보면 와 이렇게 우격다짐이고 와 이렇게 허락도 없이 밀어붙이노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살아갈 이 터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지키고 나아가서 동아시아 전체에 있어서 이 평화를 지키는 그런 자랑스러운 투쟁, 큰 물결 만드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를 만들어서 칸막이를 치는 것은 예. 오히려 교육 전체의 현장의 목소리를 보나 또 여러 가지 현실을 봤을 때 이건 별로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 그런 입장인가요? 어떻습니까? 적합한 방식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현행 법령상에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될 예산이라고 누리 예산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그 법령상에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보다 특별회계법으로 해서 보다 확실히 하고 그럼으로써 누리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러니까 부총리님, 이거는 보세요. 예.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게 보육기관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이죠. 예. 그 중에서 지금 교육기관으로 들어온 데는 유치원부터 들어와 있죠. 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안 들어와 있죠, 부처님. 그 유아교육법에 보면은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 법률상 교육기관 아니잖아요. 유아원은. 교육기관이라는 거에 대한 특별한 정의가 사실상 자, 유치원 논란 벌이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데 예. 여기에다 보면 지금 새로 낸 법안에 주는 어떤 독소조항이 있는가 하면 이번 안에는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안 하면 교육부 장관이 해당 예산을 직접 시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면 교육자치를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어디다 주는 거죠? 지자체에서 직접. 아니 그러니까 예. 교육부 장관이 지자체에 직접 준다는 게 말하자면 교육자치를 지금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벌이지 말고요. 예. 하여튼 아까 합의점을 찾아내도록 존경하는 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 교문위 예. 의원님들께서 그런 입장을 내셨다니까 예. 교문위의 양당 대표자하고 예. 3당의 정책이장님하고 예. 그다음에 기재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전향적 입장인가요? 기재부 차관님 어때요? 이 문제? 그 누리과정은 그동안에 법령적으로나 그다음에 그 재원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교육감님들이 편성을 하는 것이 영당하다,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재부 입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워낙 사회 갈등 요인으로 커졌으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해서 교문위에 있는 뭐 여야의 간사위원 혹은 3당의 정책위장 그리고 기재부 교육부가 함께 참여하는 전 회의가 열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를 이번에는 이제 정리를 합시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입장이죠. 예. 자, 교육부 장관 예. 한 번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 진학률이 그래도 최근에 조금 70%대로 좀 떨어졌습니까? 그런 자세 때문에 우리 외교부는 어떤 자세인가 그걸 질문하고자 하는데 기업관리실장께서 모르시겠다 그러면 어떡해? 뭐 장관님이 일체 얘기는 답변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깐 식사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안 계시니까 뭐 더 추궁할 수는 없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라도 서면 답변이라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부 총리님, 어떻습니까? 이제 누리과정 예산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부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시죠?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합의를 못 해주니까. 그래서 어저께 그 교문위에서 그 여야 의원님 몇 분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그 합의점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한번 이제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제 교문위에서 여당, 야당 의원님들이 다 이제 그 누리과정과 관련된 특별회계법을 동시에 그 발의를 해 두신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은 아마 시발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두 안을 절충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라고 지금 만드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떼내서. 예. 자, 이거는 이번에 이게 예산보수법안이에요. 예. 이번에 이게 통과될 걸 전제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를 해서 이게 안 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안 되면 이제 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이제 교부금 예산을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교부금 있습니다. 예산 지금 20.27% 이걸 어느 정도까지 지금 교육부는 늘려야 된다고 주장합니까? 교부금률은 그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동안에 2014년, 15년은 이제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16년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내년은 세수 전망이 좋기 때문에 사실상 1% 정도 올리면 한 1.8조 정도의 그 예산 상승분이 있는데 이미 내년 예산이 2조 9천억 원 정도 더 세수 증가에 따라서 교부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거의 2% 가까운 그 상승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부 총리 입장에서도 이렇게 특별회계 국내 정치적 사안이나 혹은 심지어 외교 안보적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이런 와중에 특별히 이렇게 민감한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 같은 걸 이렇게 추진하는 주체는 지금 국방부입니까? 아니면 뭐 여기에 대한 뭐 특별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아닙니다. 그것은 그 정보를 교류하는 주체가 군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여론은 동향은 잘 아실 거고요. 그런 점에서 국방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번에는 계속 해야 될 만큼 북한의 핵 위협 등등이 워낙 현실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까? 아니면 뭐 대통령이라든가 위에 정책의 최종 결정자들이 어떤 결심을 하면 중지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 국방부로서는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공동체의 합의를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이 악화되고 있으니 당분간 중지하시오 무슨 그런 요청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중지되는 겁니까? 뭐 저희 이 군의 통수계 통해서 뭐 그러한 또 결심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은 뭐 저희들이 그런 제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외교부에 지금 누가 계시죠? 차관님? 기조실장입니다. 예, 기조실장님. 백 실장님. 지난 9월 18일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공동성명을 보면, 발표문을 보면, 한국과 일본의 외상은 특별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지금 즉각 대화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화의 조건은 북핵을 현 단계에서 동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맡고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실하게 장관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백 실장, 외교부에서 가장 에이스 카드라는 분이 무슨 좀 이런 중요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의 이 결과, 특히 지금 현재 지금 북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이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존 캐리 국무장관의 이게 나왔기 때문에 국내 언론들과 국민들이 전부 여기 주목한 거예요. 미국의 진위가 뭐냐. 그러고 있는 차에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북한은 공식 외교관을, 미국은 고위직을 지난 북한 문제 전문가가 대화한 거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외교부가 자꾸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적어도 북핵 및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써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미국이 보여준 대구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촛불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마 6월 항쟁 때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모이셨고 또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시민들이 오셔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책임지는 정치인이라는 게 뭐라는 건가, 특히 또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아무 대안도 내지 못하는 데 대한 질책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달에 들어서 계속된 시민들의 당당한 목소리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 자문자답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두렵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 중에서 이제 당신들이 뭔가 국정 안정을 생각한다면 길을 제시하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 난국을 수습하자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제일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 오늘 아마 이 모임도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제는 국민들에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자. 권력에 대해서는 이런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라. 그리고 어떤 형태든지 수습의 방안과 길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을 우선 걱정하는 그런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중에서 특히 정치권 중에서 지금 국회는 적어도 얼마 전에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 적어도 국민들의 당당한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총리, 이른바 책임 총리, 그리고 책임 총리가 운영을 하는 그런 내각, 거국 내각들이 빨리 자리를 잡아야 국민들이 그나마 이 위기 상황에서 안정된 국가의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겠나. 그러고도 그 내각이 지금 시급한 진실규명이라든가 또 안정적인 정치 일정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검찰 발표를 보니까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 이른바 탄핵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과 총리가 이 국민의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럴 역량이 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하루빨리 여야를 넘어서서 국정수습의 방안으로서 책임 총리 문제를 결론을 내고 그 책임 총리가 불안한 국민들에게 수습의 길, 또 다음 대한민국에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밝혀주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부겸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하고 질의 답변을 쭉 봤는데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의 해석을 두고 소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사를 강요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아까 답변하셨죠? 그 전체적인 그 다수의 견해에 의하면은 네. 강제 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아마 통설과 다수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소위 말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수사에 협조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수사에 있어서 자발적인 경우에는 뭐 어떤 제한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소추는 뭐 그렇게 자발적인 뭐 조사에 응한다고 해서 소추까지 되는 건 아닙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불소추 특권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회가 특별위원회, 특히 국정조사 같은 위원회를 만들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원회에서 어떤 권한을 부여될지는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그 가정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정조사라는 건 수사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어떻습니까? 수사나 조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기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강제하거나 소환을 하거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강제력이기 때문에 강제력은 부과할 수 없다는 게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 입장은 그렇다 이거죠. 다음 국방부 장관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 지금 양쪽이 공식적인 회담을 했습니까? 시작을 했습니까? 예, 1차 실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가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으신데도 대통령 재갈 일은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현재 저희는 이 문제가 지난 89년부터 시작돼서 2012년에 1차 실시하다가 중단된 바가 있고 여러 가지 북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일본과의 이 정보 협력은 우리 국가안보에 이익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도 역시 북핵 위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도 하다가 국내 여론을 살펴서 중지하셨죠? 그 당시에 이제 그 공개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위 밀실 추진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이 여러 가지로 저기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강제하거나 소환을 하거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강제력이기 때문에 강제력은 부과할 수 없다는 게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 입장은 그렇다 이거죠. 다음 국방부 장관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 지금 양쪽이 공식적인 회담을 했습니까? 시작을 했습니까? 예, 1차 실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가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으신데도 대통령 재갈 일은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현재 저희는 이 문제가 지난 89년부터 시작돼서 2012년에 1차 실시하다가 중단된 바가 있고 여러 가지 북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일본과의 이 정보 협력은 우리 국가안보에 이익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도 역시 북핵 위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도 하다가 국내 여론을 살펴서 중지하셨죠? 그 당시에 이제 그 공개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위 밀실 추진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국민들이 국민 여론이 여러 가지로 국내 정치적 사안이나 혹은 심지어 외교 안보적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이런 와중에 특별히 이렇게 민감한 한일 군사정보 교류 협정 같은 걸 이렇게 추진하는 주체는 지금 국방부입니까? 아니면 뭐 여기에 대한 뭐 특별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아닙니다. 그것은 그 정보를 교류하는 주체가 군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여론은 동향은 잘 아실 거고요. 그런 점에서 국방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번에는 계속 해야 될 만큼 북한의 핵 위협 등등이 워낙 현실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까? 아니면 뭐 대통령이라든가 위에 정책의 최종 결정자들이 어떤 결심을 하면 중지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 국방부로서는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공동체의 합의를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이 악화되고 있으니 당분간 중지하시오 무슨 그런 요청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중지되는 겁니까? 뭐 저희 이 군의 통수계 통해서 뭐 그러한 또 결심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은 뭐 저희들이 그런 제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외교부에 지금 누가 계시죠? 차관님? 기조실장입니다. 네, 기조실장님. 백 실장님. 지난 9월 18일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공동성명을 보면, 발표문을 보면, 한국과 일본의 외상은 특별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지금 즉각 대화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화의 조건은 북핵을 현 단계에서 동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맡고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실하게 장관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백 실장, 외교부에서 가장 에이스 카드라는 분이 무슨 좀 이런 중요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의 이 결과, 특히 지금 현재 지금 북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이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존 캐리 국무장관의 이게 나왔기 때문에 국내 언론들과 국민들이 전부 여기 주목한 거예요. 미국의 진위가 뭐냐. 그러고 있는 차에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북한은 공식 외교관을, 미국은 고위직을 지난 북한 문제 전문가가 대화한 거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외교부가 자꾸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적어도 북핵 및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써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미국 학생 수가 급격히 5, 6년 내에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학생 한 사람당에 지원되는 그것은 등록금의 예를 들면 뭐 70%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늘리는 거는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이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을 못 갖습니다. 말하자면 투자 대비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특히 또 기업 측에서 물어보면 현재 대학에서 이렇게 졸업하는 친구들을 바로 자신들의 일꾼으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말하자면 교육 내용을 좀 더 바꿔달라, 이런 끊임없는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계약 학과라든지 취업 연계형 사회 수요 맞춤형 학과 이런 것들을 대학에 설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좀 장기적으로 봐서라도 고졸 취업자들의 어떤 그 처우 개선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급여 처우 개선을 해서, 그야말로 OECD는 대학 진학률이 많아야 50% 수준인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데 70% 수준에서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직장에 못 구하는 대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뭔가 하면 대학생들에 맞는 그런 직업이 없다는 것뿐이지, 실제로 잡마켓에 가보면 중소기업 부스에 있는 사람들이 텅텅 비어 있고 대기업에만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교육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님, 지금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오고 있다.
그랬을 때 이 젊은이들에게 고용이라든가 일자리에 관해서 지금 누구도 확실하게 책임을 못 져준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예. 지금 아까 젊은이들 보고 왜 중소기업에 안 가느냐는 이야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처우를 그만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그러면 여러 가지 거기에 걸맞는 사회적 제도 개선에 대해서 교육부 입장을 밝혀주셔야죠. 자, 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거, 그 조달 금리가 말이죠.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약 1% 가까이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학자금 대출 받은 사람의 이자는 0.4%밖에 하락을 안 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이자율을 떨어뜨리고 있고 올해 이제 2.5%까지 내려갔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전에 융자를 받았던 학생들에게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더 떨어뜨리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원금 회수하는 또 못하는 그런 그 비율이 또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 데 대해서 자꾸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그동안 상환된 거나 이런 또 자료를 전부 검토하셔가지고 그래도 공금리가 1.25%대인데 학생들이 2.5%짜리 말하자면 그걸 쓴다 그러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등록금 분할 납부제 하죠. 각 대학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수 기준으로 보니까 겨우 이 분할 납부를 활용한 친구들이 3.14%밖에 안 됩니다. 이 원인을 분석해 놓으셨어요? 그게 이제 분할 납부했을 때 학교에서의 어떤 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분할 납부를 실시하는 대학의 숫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부는 학생 편을 드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그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대학에는 자유를 확보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우선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니 장관님 지금 공주대, 방통대, 경북대 대구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촛불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마 6월 항쟁 때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모이셨고 또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시민들이 오셔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책임지는 정치인이라는 게 뭐라는 건가, 특히 또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아무 대안도 내지 못하는 데 대한 질책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달에 들어서 계속된 시민들의 당당한 목소리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 자문자답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두렵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 중에서 이제 당신들이 뭔가 국정 안정을 생각한다면 길을 제시하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 난국을 수습하자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제일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 오늘 아마 이 모임도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제는 국민들에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자. 권력에 대해서는 이런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라. 그리고 어떤 형태든지 수습의 방안과 길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을 우선 걱정하는 그런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중에서 특히 정치권 중에서 지금 국회는 적어도 얼마 전에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 적어도 국민들의 당당한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총리, 이른바 책임 총리, 그리고 책임 총리가 운영을 하는 그런 내각, 거국내각들이 빨리 자리를 잡아야 국민들이 그나마 이 위기 상황에서 안정된 국가의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겠나. 그러고도 그 내각이 지금 시급한 진실규명이라든가 또 안정적인 정치 일정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검찰 발표를 보니까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 이른바 탄핵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과 총리가 이 국민의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럴 역량이 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하루빨리 여야를 넘어서서 국정수습의 방안으로서 책임 총리 문제를 결론을 내고
그 책임 총리가 불안한 국민들에게 수습의 길, 또 다음 대한민국에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밝혀주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부겸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하고 질의 답변을 쭉 봤는데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의 해석을 두고 소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사를 강요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아까 답변하셨죠? 그 전체적인 그 다수의 견해에 의하면은 네. 강제 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아마 통설과 다수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소위 말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수사에 협조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수사에 있어서 자발적인 경우에는 뭐 어떤 제한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소추는 뭐 그렇게 자발적인 뭐 조사에 응한다고 해서 소추까지 되는 건 아닙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불소추 특권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회가 특별위원회, 특히 국정조사 같은 위원회를 만들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원회에서 어떤 권한을 부여될지는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그 가정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정조사라는 건 수사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어떻습니까? 수사나 조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 이번에 이제 새로 낸 법안에 어떤 독소 조항이 있는가 하면 이번 안에는 교육과 및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안 하면 교육부 장관이 해당 예산을 직접 시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면 교육 자치를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어디다 주는 거죠? 지자체에서 직접. 아니, 그러니까 예. 교육부 장관이 지자체에 직접 준다는 게 말하자면 교육 자치를 지금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벌이지 말고요. 하여튼 합의점을 찾아내도록 존경하는 하겠습니다. 뭐 여러 교문위 의원님들께서 그런 입장을 내셨다니까 교문위의 양당 대표자하고 3당의 정책이장님하고 그다음에 기재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전향적 입장인가요? 기재부 차관님 어때요? 이 문제? 그 누리과정은 그동안에 법령적으로나 그다음에 그 재원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교육감님들이 편성을 하는 것이 영당하다,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재부 입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워낙 사회 갈등 요인으로 커졌으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해서 교문위에 있는 뭐 여야의 간사위원 혹은 3당의 정책위장 그리고 기재부, 교육부가 함께 참여하는 전 회의가 열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를 이번에는 이제 정리를 합시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이죠. 자, 교육부 장관 한 번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 진학률이 그래도 최근에 조금 70%대로 좀 떨어졌습니까? 60%대로 내려갔습니다. 70% 가깝지만 69%. 그런데 우리 대학 등록금이 OECD 국가에 비해서 대단히 높다는 건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그 통계 자체를 따로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OECD 국가는 대부분의 국립대학이 정부에서 다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모든 대학의 등록금 평균으로 비교하니까 우리나라가 높은 것으로 나오지만 OECD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국립이 4년제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41개에 비해서 전체가 220개 4년제 대학이 있는데 대부분이 사립대학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교를 하려면 우리 사립대학하고 유럽의 사립대학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육부 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교육에 대한 민감 부담률이 우리는 한 70% 가까이 되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들의 평균은 30% 정도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다 알고 계시면서요. 자, 이번에 이게 얼마나 큰 쟁점이 되냐 하면 미국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라는 분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는 기억하시죠? 교육과 관련해서. 그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준 건지 기억하시죠? 그죠? 바로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하나는 장학금이고 하나는 학자금 융자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드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하락되고 다시 장학금에 국가 장학금 대상에 제외되고 또 아르바이트로 내몰리는 이 악순환이 있다는 거 교육부 장관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래 어떻게 뭔가 이 친구들한테 도움이 실제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재정에 확충하는 방법밖에는 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대학은 대학대로 등록금이 그동안에 7, 8년 동안 계속 동결 또는 이게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예산에서 그 등록금 현재는 그 총액으로 해서 이제 반값 등록금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을 더 확충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도 맞는가?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는 학생도 이제 점점 늘어날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대학의 지금 반값 등록금으로 지원되는 예산 규모를 그대로만 유지한다면 여기 보여준 그런 자세 때문에 우리 외교부는 어떤 자세인가 그걸 질문하고자 하는데 기업관리실장께서 모르시겠다 그러면 어떡해? 뭐 장관님이 일체 얘기는 답변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깐 식사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안 계시니까 뭐 더 추궁할 수는 없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라도 서면 답변이라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총리님, 어떻습니까? 이제 누리과정 예산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부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시죠?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합의를 못 해주니까. 그래서 어저께 그 교문위에서 그 여야 의원님 몇 분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그 합의점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한번 이제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제 교문위에서 여당 야당 의원님들이 다 이제 그 누리 과정과 관련된 특별 회계법을 동시에 그 발의를 해 두신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은 아마 시발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두 안을 절충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라고 지금 만드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떼내서. 자, 이거는 이번에 이게 예산보수법안이에요. 이번에 이게 통과될 걸 전제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를 해서 이게 안 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안 되면 이제 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이제 교부금 예산을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교부금 있습니다. 예산 지금 20.27% 이걸 어느 정도까지 지금 교육부는 늘려야 된다고 주장합니까? 교부금률은 그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동안에 2014년, 15년은 이제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16년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내년은 세수 전망이 좋기 때문에 사실상 1% 정도 올리면 한 1.8조 정도의 그 예산 상승분이 있는데 이미 내년 예산이 2조 9천억 원 정도 더 세수 증가에 따라서 교부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거의 2% 가까운 그 상승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부 총리 입장에서도 이렇게 특별 회계를 만들어서 간마기를 치는 것은 오히려 교육 전체의 현장의 목소리를 보나 또 여러 가지 현실에 봤을 때 이건 별로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 그런 입장인가요? 어떻습니까? 적합한 방식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현행 법령상에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될 예산이라고 누리 예산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그 법령상에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보다 특별회계법으로 해서 보다 확실히 하고 그럼으로써 누리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러니까 부총리님 이거는 보세요.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게 보육기관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이죠. 예. 그 중에서 지금 교육기관으로 들어온 데는 유치원부터 들어와 있죠? 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안 들어와 있죠, 부처님. 그 유아교육법에 보면은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 법률상 교육기관 아니잖아요. 유아원은. 교육기관이라는 거에 대한 특별한 정의가 사실상 유치원 논란을 벌이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데